네, 고병건입니다.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삶이 워낙 단순해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기가 대부분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과 글로 생각을 펴내는 게 이제 제 주요 하는 일인데요. 지금은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학생들하고 책 같이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이 10번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인데요. 아마 많이들 작품 제목이나 작가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방송에서 이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때는 되게 불온도서였어요. 불온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었거든요. 이적 표현물이라고들 많이 했는데요. 책을 꼭 읽어서가 아니라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죄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또 언제부턴가는 이 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공산주의 망한 지가 언젠데 이런 그 책이나 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본을 들고 있으면 마치 굉장히 낡은 이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비난이 좀 엉뚱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공산주의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등장하지 않고 자본가가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우리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자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쨌든 마르크스의 자본은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고 이제는 읽을 필요가 없는 책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불을 품었다고 읽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다 재가 된 책을 뭐하러 읽냐고 그래서 또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지금 한 3년, 횟수로 3년 차인데요. 3년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자본이 이제 대개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번역을 해서 5권입니다. 권수로는. 그런데 1권이 2권, 2권이 1권, 3권이 2권에서 5권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자본 1권에 대해서만 좀 과욕이었나 봐요. 2달에 한 권씩 내겠다. 이래가지고 원래 2년 동안 12권의 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켰지만 거의 지금 11권까지 출간이 돼 있고, 이제 12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나는 도대체 왜 이 책이 뭐라고 이 책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나. 아마 이제 오늘 첫 강의인데요. 내가 왜 이 책에 매료됐는지, 제가 왜 이 책에 매료됐는지,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첫 강뿐만 아니라 아마도 10강 내내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본은 저한테 아주 독특한, 다른 책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 책이거든요. 사실 칼 마르크스의 자본이 이게 1867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거의 150년이 다 됐죠. 고전이라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이렇게 오래된 책, 150년이나 된 책을 읽을까? 하기는 더 오래된 책도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2000년이 더 넘었고, 플라톤도 그렇죠. 서구의 플라톤의 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독일의, 문예비평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무덤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런 발화력을 지닌 씨앗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유적들이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먹던 씨앗 같은 게 곡물의 씨앗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물을 주고 하면 다시 발화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어떤 책들도 저는 그런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물을 주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발화력을 가질 수 있는 씨앗들이 아닌가 이런 고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베냐민은 카프카의 그 단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 고전에 대해서 왜 우리가 2000년 전의 책을 읽고 150년 전의 책을 읽는가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대부분에서는 썩어버릴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싹을 틔울지 몰라요. 이것들이.
근데 자본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단순히 고전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게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20살 때인데요.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사실 좀 두려웠어요. 뭐 두려운 거는 물론 한편으로는 경찰 검문에 걸리면 이 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실 두려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매력적인 책에 두려움을 느끼냐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을 읽으면 물들지 모르겠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 물들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변혁 운동가나 투사가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이 책 읽어서 세상 앞으로 편하게 살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읽으면 뭔가를 알게 될 텐데 안다는 말은 참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알게 되면 모르는 대로 못 돌아가요. 모르고 지내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알게 돼가지고 이게 안 이상은 모르는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제가 종종 얼마 전에 참 50주기였네요. 전태일 열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전태일 열사가 만든 모임 중에 바보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바보들은 절대 만들 수 없는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바보는 자기들이 바보인 줄 모르거든요. 바보였던 걸 안 사람, 우리 바보였다고.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이제 분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신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무기로 삼아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바보인 걸 안 사람은 바보였던 때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근로기준법도 알았고 세상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안다는 것은 확실히 무서운데 뭐 이야기 옆으로 조금 샜습니다만 자본을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될까 봐. 왜냐하면 조금 몇 페이지를 벌써 읽었는데 그런 느낌이 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알고 싶지 않지만 알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두렵고 위험하면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위험한데요. 매력적이에요. 말려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운데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어서 더 두려운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매력을 느껴서 내가 이 책에 빠져들었을까? 저는 이제 화학과 출신인데 이공계에 있는 친구가 왜 이 인문학 책에 푹 빠져들었는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 경험, 이 말려든 경험, 물들 것 같은 예감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경험. 어떤 독자가 책을 펼쳤는데 나 물들지 모르겠다 라는 걸 예감하면서 읽는 책의 경험. 이 경험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시대에 조금 많이들 이제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이 경험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시대, 그 시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라떼는 뭐 이런 느낌 들어서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책에 대해서 뭔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주 특별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70년대에도. 다만 이제 지금은 그 경험이 뭐였는지를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있다라고 말했던 이 무언가는 책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책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믿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보통 시각 교정용 책이라고 하는데요. 탈색한 책, 영어로 unlearning이라고 하나요? 네가 배운 건 틀렸어. 그거 탈색해야 돼.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거. 그런 걸 의미하는 이제 책들을 권하는데 소위 말하면 의식화시키는 거죠. 책이 의식화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식화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으로 올라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식이 돌아온 거죠. 바로 의식화란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부터 의식이 돌아온 거. 달리 말하면 깨어나는 거죠.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고대 어떤 왕한테 철학이란 뭔가를 가르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열받는 일 많잖아요. 막 부딪히고 하다 보면 불꽃이 튀는데 그 불꽃이 영혼의 램프에 옮겨 타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램프가 켜지는 게 철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식화란 그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정신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명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니라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렌즈가 바뀐 거예요. 어제처럼 안 보이는 거죠.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어제까지 자랑스럽게 했던 일인데 오늘은 차마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걸 이제 내가 달라졌다, 딴 사람 됐다. 부모님들이 많이 느꼈어요. 옛날 대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하고 착한 애였어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대학 가던 얘가 이상해졌어요. 라고. 그런데 그 의식화의 입구에 당시 선배들은 책을 놔뒀어요. 항상 책 읽기가 시작이에요. 학생운동을 하든 노동운동을 하든 처음엔 대소사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이러지만 언젠가 보면 꼭 독서 모임을 만들어요. 책을 읽자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책 읽기인 거예요. 독서 모임. 그런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때 선배들을 이제 독서 책 읽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세미나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선배가 한두 명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RP라고 불렀어요. RP란 뭐냐면 영어로 아마도 추측컨대 리프로듀서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리프로듀서란 말이 이제 재생산한다라는 뜻인데요. 뭘 재생산한다는 거냐? 아마도 각성을 재생산하는 거. 깨인 사람을 더 자는 사람을 깨워서 깨인 사람을 늘리는 거. 좋게 말하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리프로듀스라고 하는 것은 복제한다는 뜻인데, 선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후배한테 복제하고, 선배가 하던 어떤 방식, 지향을 후배에게 똑같이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복제하고 운동을 복제하는 방식이죠. 좀 교조적인 방식의 독서 모임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독서라기보다 학습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근데 제가 이런 독서가 좋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독서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의 독서는 나의 독서다. 동어 반복 같잖아요. 이게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여기 근데 컵은 컵이다 그러면 동어 반복이에요. 뭐 하나만 한 말이죠. 그러나 독서와 관련해서 너의 독서는 너의 독서냐라고 묻는 것은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책을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학습형 독서가 좋은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일본의 그 문학비평가이기도 하고 중문학자인데요.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1930, 40년대 활동, 뭐 50년대 활동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창조적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쌀알을 주워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굉장히 무슨 말인데요. 불 속에 네 먹을 것을 불 속에서 꺼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아닌데, 과거의 독서에는 우리가 좀 모험을 감수하면서 꺼내와야 할 쌀알 같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다. 이걸 버릴 수가 없는 뭔가가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책에 대한 믿음. 독서에 대한 믿음. 이 책을 너한테 주는데 이 책을 읽으면 너는 아마 혼동에 빠질 것이고 너는 아마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혹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재밌는 거는 근데 이 믿음을 운동권 학생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안기관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책에 대한 믿음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공안 사건 중에 독서회 사건이 참 많았어요. 그 송강호 씨 주연했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보면 책 읽어서 문제가 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니 그 독서회 사건이요. 그러니까 공안기관도 책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책을 함부로 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식이지만 책에 대한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98년부터 2003년인가 한 5년 동안 이게 조사한 게 이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어느 신문에 나서 여기서 5년간 한 게 3만 5천 건을 검토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해에 7천 건 정도를 어마어마한 독서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치력이구나. 그 몇 명이나 이걸 하고 있었을까? 이 작업을 한 해에 7천 건을 검증하려면 10명이 안 된대요. 8명에서 9명 정도. 진짜 더욱더 놀라워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읽고 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독서의 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던 시대 같아요. 자본은 바로 이 시대의 독서를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불온도서로 찍혔던 책.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을 수 없었다고 정부가 읽지 말라고 골라낸 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독서 경험이 가능했었다, 있었다, 그런 독서가. 나는 알았다만큼이나 무서운 말이 그것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있었던 것은 없게 할 수 없어요. 있었으니까요. 이 책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혹은 이 책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이 책을 읽지 못하라고 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요, 이 책이. 세상에 이 책을 왜 이렇게 기대했을까? 세상에 왜 이 책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책에 줄 수 있을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이 책 재밌어라고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나 이거 책 되게 감동했어,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를 혼동 속에 빠뜨렸듯이 너를 대단하게 혼동 속에 빠뜨릴 거야. 상당히 괴로울지도 몰라. 그러나 난 너한테 이 책을 권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독서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 나라 이 시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소의 책들이 사실 그랬고, 프랑스 인권선언, 그러니까 프랑스 헌법을 개최했던 CAS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당시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불과 한 6개월 전인가 5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파리 인구가 그 정도 였을 거예요. 지금 서울로 따지면 그 짧은 시간에 1,000만 권 팔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책을 카페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한 거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렇죠. 루터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성서를 읽는 거.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면서 딱 의지했던 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교황이 없다고요. 주교도 없고 추기경도 없어요. 면죄부도 없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게 없다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이. 루터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루터는 근대 독일 문화 혹은 독일어를 거의 기초 지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번역이에요. 성서 번역. 왜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서를 왜 독일어로 번역했을까?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었으면 좋겠으니까. 성경을 직접 읽으면,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골라놓은 구절만 읽는다든지, 맨날 성직자들이 해설해주고 입맛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구절만 읽지 않고, 민중들이 정말로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계속 읽는다면 그는 세상이 변할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당시 인쇄 기술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퍼질 수 있었죠. 사실 여담 삼아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 읽기의 경험이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게 독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아까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공부란 뭔가 혹은 철학이란 뭔가라는 질문하고 사실은 통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왜냐하면 우리의 독서가 책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자기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경험 속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철학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이에요. 니체라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있습니다. 니체가 플라톤을 읽고 플라톤의 문체,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플라톤은 지루하다. 플라톤이 열나 지루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플라톤 대화편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문체와 로마의 문체 이런 걸 비교하다가. 그런데 저는 이 문장, 플라톤은 지루하다.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없어, 졸려. 이런 얘기이기 이전에 플라톤은 지루하단 말은 플라톤 철학에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가혹한 비판이고
플라톤의 아주 가장 밑뿌리를 공격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독서경험과 관계가 있는 건데, 왜냐? 사실 고대의 경우,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보면 무엇을 아느냐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철학이라는 게 대학의 한 과 이름이고, 철학책이라고 하는 게 지식의 한 분과이고, 도서관에 가면 그 철학의 뭐 100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된 거지만 지식의 한 종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고대 철학의 경우에는 이게 삶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소피스테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소피스테스와 구별하려고 했어요. 자기 활동은 소포스가 아니라 필로소포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소포스는 지혜, 암, 지식 이런 거거든요. 필로소포스는 알에 대한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자 하는 사람, 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는 선생이라기보다 학생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철학자 이러면 그 말에 어감이 안 살아요. 그냥 철학자, 현인, 지혜로운 사람? 그게 아니고 철학자란 그냥 배우는 사람, 진리를 얻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면 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알의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를 정의하는 것은 지식의 양이나 지식을 소유했냐 여부가 아니에요. 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뭔가를 파악하고 뭔가를 장악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악한다, 장악한다 할 때 악자가 우리 악수할 때도 악자인데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소유나 장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소피스테스는 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알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을 몰라서 철학자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참된 사랑이란 뭔가, 진실로 사랑한다는 건 뭔가. 하나는 이런 정의가 가능해요. 거짓이나 오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참된 사랑이다라고. 이게 플라톤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것을 찾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길 말고 참된 사랑이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what이 아니라 how 혹은 스타일의 문제라고, 컨텐츠가 아니라. 그래서 진리에 다가가는 자는 그 사람이 진리를 얻기도 전에 이미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삶의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는 것, 진리에 다가가면서 그 삶이 계속 바뀌는 모습, 여기에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가꾸는 것. 우리가 사실 연애 시작하면 남자건 여자건 가꾸기 시작합니다. 진짜로요. 연애의 힘이 그거예요. 그런데 참된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삶을 크게 바꾸겠어요. 자기를 다가간다는 사실 자체로요. 일종의 원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가간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내가 진실하다, 내 이 자세가 내가 진짜 철학자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가난을 들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참되다는 말을 할 때 내 논리가 모순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 말이 현실에서 다 부합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난이에요. 가난. 말하면 찢어진 외투나 맨발, 이게 내가 진실하다는 증거예요. 왜 증거냐? 나는 권력이나 돈과 연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리와 연애에 빠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력이나 돈으로 나를 유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찢어진 외투를 입고 맨발을 사는 거죠. 그것들은 내한테 전혀 매력이 없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 말은. 나는 돈과 권력에서 매력을 못 느낀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통이 이제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주의자들은 이어졌고, 이게 또 다른 서양 철학자의 주요한 전통이에요. 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바로 이 후자의 전통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결핍을 결핍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없을 거야. 재산?
아니, 재산 지도 자체를 없애려고. 가족? 그거 없앨 거야. 이 책을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라고 하면 이런 거야. 매력 없는 부르주아지. 난 너희 삶의 매력을 못 느껴. 자본주의적 삶의 형태에서 아무런 매력이 안 느껴져.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거죠. 이건 되게 이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지향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어디에 갈 것인가. 자본은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에 매력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당신의 철학이, 당신의 공부가, 당신의 독서가 무엇에 매력을 느끼는가. 그런데 지루하게 돼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못 바꿔요. 그래서 플라톤은 지루하다 이 말을 저한테 바꾸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플라톤, 너는 철학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매력이 없고 너는 너의 철학은 사람을 못 바꿔 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은 그 반대편에 있는 책이에요. 저에게 적어도 물릴지 모른다는 예감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읽었고 이 자본에 대해서 12권의 책을 쓰겠다고 막 달라든 것도 뭔가에 말려들었기 때문이죠. 20살에 저를 매혹시킨 것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뭐에 말려들었던가 라고 하는 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